벌레 한 마리 죽이는데 뭐가 힘드냐. 2014년 3월 2일 밤 8시 11분 누군가 전화기 너머로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한 사람이 죽었다. 손도끼와 전기 충격기로. 이 사건의 재판부는 두 사람을 법정에 세웠다. 도끼를 휘두른 사람과 전화를 건 사람. 한 명은 징역 25년을, 다른 한 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직접 범행한 사람보다 시킨 사람의 형이 더 무거웠다. 법정은 이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 그는 서울시의회 의원이었다. 깨끗한 정치를 표방했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의 대답은 간결했다. 저는 살인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은 350쪽에 걸쳐 다른 이야기를 했다. 통화 기록, 송금 내역, 대포폰 개통 기록, CCTV 영상, 복구된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는 쌓여갔지만 재판부가 마주한 질문은 단순하지 않았다. 사람은 말로만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돈을 빌려주고 부탁하고 기다리고 다시 재촉하는 것만으로 살인교사가 성립하는가? 명령이 아니라 하소연처럼 들렸다면, 협박이 아니라 고민 상담처럼 보였다면 그래도 교사인가?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괴롭다. 인간 같지 않은 사람에게 시달린다. 해결할 방법이 없다. 2012년 4월 부천의 한 식당에서. 그리고 그 후 수개월 동안 비슷한 말이 반복됐다. 그 사람을 없애지 않으면 내 정치 생명과 모든 게 끝난다. 부탁을 들은 사람은 외화환전소 사업 실패로 친구에게 5천만 원을 갚지 못한 채였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그는 친구로부터 총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 명목은 생활비와 사업자금이었다. 법정에서 변호인은 물었다. 이것이 교사인가, 하소연인가, 의존인가, 조종인가? 돈은 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는가, 범행을 사기 위한 것이었는가? 재판부는 2년 동안의 시간을 따라갔다. 2012년 4월의 첫 대화부터 2014년 3월 2일 밤의 마지막 통화까지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가? 피해자 얼굴을 찍게 한 순간, 범행 장소를 함께 답사한 날들, 손도끼를 건넨 2014년 1월의 주차타워, 가리고 다음번에는 반드시라는 말이 반복된 통화들. 한 사람은 주저했다. 여러 번 약속하고 여러 번 미뤘다. 2013년 9월 추석, 2014년 2월 24일, 그리고 2014년 3월 2일 밤까지. 그때마다 전화가 왔다. 재촉이 아니라 압박으로, 부탁이 아니라 명령으로 읽히는 말들이. 판결문은 교사라는 단어의 무게를 다시 측정해야 했다. 법은 말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의 결의를 생기게 한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결의는 언제 생긴 것인가? 2012년 4월인가? 2014년 3월 2일 밤인가? 아니면 그 사이 어느 순간 주저함이 확신으로 바뀐 지점이 있었는가?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택했다. 그러나 형량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사형 2명, 무기징역 5명, 징역 30년 1명, 징역 20년 1명. 판단은 일치했지만 그 무게를 재는 방식은 달랐다. 재판부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직접 범행한 사람보다 무거운 형을. 이유는 판결문 안에 있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따라가야 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냈고 누가 듣기로 결정했으며 언제부터 부탁이 지시가 되었는가. 그리고 친구 관계라는 이름 아래 어떤 압력이 작동했는가. 판결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시간을 처음부터 다시 펼쳐놓았다. 2002년 김 씨는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다. 그때 그는 송 씨를 만났다. 67세의 사업가, 후원자로서였다. 두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2010년 김 씨는 서울시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그가 맡은 위원회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였다. 마침 송 씨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서울 강서구 발산동에 소유한 4층 건물을 8층 관광호텔로 증축하는 것. 그러나 그 지역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다. 호텔 사업은 불가능했다.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바꿔야 했다. 김 씨는 협조하기로 했다. 강서구와 강서구의회도 상업지역 확보를 위해 그 지역 용도 변경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다. 2011년 기초조사 용역 예산이 확보됐다. 2012년 3월 입찰 공고, 6월 중간보고, 2013년 1월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송 씨는 김 씨에게 돈을 건넸다. 2010년 10월 8일 2천만 원, 2010년 11월 9일 1억 원, 2010년 12월 19일 2억 원, 2011년 12월 20일 추가로 2억 원. 명목은 용도 변경 경비 또는 로비 비용이었다. 총 5억 2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됐다. 송 씨는 용도 변경을 전제로 2012년 8월 8층 증축 설계 도면까지 준비했다. 그러나 2013년 2월 1일 서울시가 반대했다. 강서구는 용도 변경안을 진행할 수 없었다. 2013년 6월 27일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은 공식적으로 포기됐다. 김 씨에게 남은 것은 5억 2천만 원의 차용증과 이를 알고 있는 송 씨였다. 그는 시의원이었다. 깨끗한 정치를 표방해온 사람이었다. 만약 이것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형사처벌, 정치 생명의 종말, 사회적 매장. 판결문은 이렇게 적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비리가 피해자의 폭로로 인해 세상에 알려지면 형사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정치적 생명이 끝나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음을 알고 걱정하게 되었고, 이러한 비리를 폭로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에게는 친구가 있었다. 팽 씨. 1989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국과의 자파 수입 운송업에 종사하다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인천에서 외화 한전소를 운영했던 사람. 2002년 팽 씨는 형을 통해 김 씨를 소개받았다. 같은 정당 당원이었다. 2006년 김 씨가 처음 서울시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팽 씨는 선거운동을 도왔다. 팽 씨의 입장에서 김 씨는 자랑스러운 존재였다. 자신보다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우월한 친구. 그는 김 씨를 믿고 따랐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김 씨를 아는 것을 자랑삼아 말하곤 했다. 2007년 팽 씨가 외화 환전소를 운영할 때 김 씨는 5천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2009년 환전소는 적자로 문을 닫았다. 투자금은 회수되지 못했다. 팽 씨는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 그 뒤 그는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다. 사업을 재개하려는 과정에서 다시 김 씨의 금전적 도움을 받았다. 2012년부터 경제적 정신적 의존성은 심화됐다. 2012년 4월 부천시의 한 식당에서 김 씨는 팽 씨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괴롭다. 인간 같지 않은 사람에게 시달린다. 해결할 방법이 없다. 송 회장에게 돈을 받고 일 처리를 해주기로 했는데 해주지 못해 계속 협박당하고 있다. 그 후 수회에 걸쳐 비슷한 말이 반복됐다. 송 회장을 없애지 않으면 내 정치 생명과 모든 게 끝난다. 그 사람을 죽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써준 차용증을 찾아와야 한다. 너는 그 사람과 아무 관련이 없으니 현장에서만 안 잡히면 아무도 내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만 해주면 너에게 사무실도 차려주고 이권을 챙겨주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해주겠다. 만약에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팽 씨는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 씨는 그에게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2012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김 씨는 팽 씨에게 사업자금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총 7,025만여 원을 건넸다. 팽 씨의 차명계좌로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전달됐다. 구체적인 준비도 시작됐다. 2012년 4월
빌딩 2층 식당에서 김 씨와 송 씨가 함께 식사하는 동안 팽 씨는 다른 곳을 찍는 것처럼 가장하며 송 씨의 모습을 촬영했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얼굴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였다. 2012년 4월부터 5월까지 3, 4회 김 씨는 팽 씨에게 송 씨의 출퇴근 시각, 이동 경로, 기다릴 구체적 장소,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길을 알려줬다. 두 사람은 함께 송 씨의 사무실과 범행 전후의 이동 동선을 답사했다. 2013년 7월 27일 강서구가 서울시의 반대로 도시계획 변경안을 공식 포기한 후 김 씨는 송 씨에게 다시 약속했다. 2014년 지방선거 전까지 반드시 용도 변경을 해주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013년 9월 팽 씨에게 전화했다. 추석이어서 빌딩 식당도 문을 닫고 조용할 것이다. 송 회장을 죽여라. 팽 씨는 핑계를 대며 주저했다. 2013년 12월 17일 김 씨는 팽 씨와만 연락할 수 있는 대포폰을 개통했다. 그 후 이 전화를 이용해 계속 연락했다. 송 회장에게 땅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그걸 해결해 주지 못했다. 그런데 그건 원래 안 되는 것으로 어디에 묶인 땅이다. 안 죽이면 나의 정치 생명과 모든 것이 끝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팽 씨는 계속 주저했다. 2014년 1월 김 씨는 전화했다. 나 혼자라도 송 회장을 살해할 테니 올 테면 나와라. 팽 씨가 빌딩 맞은편 주차타워 앞으로 찾아왔다. 내 손에 피 묻히지 마라. 내가 하겠다. 김 씨는 미리 준비한 전기 충격기와 손도끼를 건넸다. 이후에도 김 씨는 계속 압박했다. 이제 곧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작업을 하지 않으려면 돈을 갚아라. 송 회장을 죽이면 7천만 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 2014년 2월 24일 팽 씨는 빌딩으로 갔다. 그러나 또다시 주저하고 돌아왔다. 김 씨는 질책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송 회장을 죽여라. 팽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결국 마음먹게 되었다. 2014년 3월 2일 밤 8시 11분 마지막 전화가 왔다. 2014년 3월 2일 밤 8시 11분. 이번에 못하면 안 된다. 방법이 없다. 벌레 한 마리 죽이는데 뭐가 힘드냐? 왜 그렇게 못하냐? 3월 4일은 송 회장과 만나 결판이 나는 날이다. 더 이상 미루지 못하니까 내일 새벽 무조건 송 회장을 죽여라. 통화는 33초였다. 검찰은 이것을 증거로 제출했다. KT통신사 기록, 발신 기지국 위치, 통화 시각까지 정확했다. 팽 씨의 휴대전화는 그날 밤 11시 52분 빌딩 맞은편 주차타워 근처에서 마지막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0시 39분 송 씨는 사망했다. 법정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물었다. 이것이 살인교사인가? 검사는 답했다. 2년 동안의 준비 과정이 있었다. 변호인은 다시 물었다. 준비인가? 고민 상담인가? 재판부 앞에 놓인 증거는 방대했다. 통화 기록만 수백 페이지. 2012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김 씨와 팽 씨 사이의 오간 통화는 수천 건이었다. 그중 어디까지가 우정이고 어디서부터가 교사였는가. 검찰은 송금 내역을 제출했다. 2012년 4월 4일 조 씨 명의 계좌로 1,300만 원. 2012년 8월 29일 양 씨 명의 계좌로 100만 원. 이후 2014년 2월까지 모두 27회에 걸쳐 총 7,025만여 원. 팽 씨는 이 돈을 자신의 처나 지인 명의 계좌로 받았다. 차명 계좌였다. 변호인이 반박했다. 이것은 우정의 표현이다. 친구가 어려울 때 돕는 것이 범죄인가? 검찰은 시기를 지적했다. 2012년 4월 김 씨가 처음 송 회장을 없애야 한다고 말한 그 시점부터 송금이 시작됐다. 팽 씨의 2007년 투자금 5천만 원은 회수되지 못했다. 그런데 김 씨는 왜 2012년부터 다시 돈을 주기 시작했는가? 그것도 2년 넘게 꾸준히. 변호인은 답하지 못했다.
증거는 계속 제출됐다. 2012년 4월 빌딩 2층 식당. CCTV에는 김 씨와 송 씨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팽 씨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 검찰은 팽 씨의 휴대전화를 복구했다. 삭제된 사진 파일 안에 송 씨의 얼굴이 있었다. 김 씨는 부인했다. 저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팽 씨는 법정에서 말했다. 김 씨가 다른 것을 찍는 척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송 씨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기지국 기록을 분석했다. 2012년 4월부터 5월 사이 김 씨와 팽 씨의 휴대전화는 3, 4회 같은 시간대에 강서구 발산동 일대에서 신호를 보냈다. 범행 현장 근처였다. CCTV에도 두 사람이 함께 걷는 모습이 남아 있었다. 변호인이 물었다. 함께 걸은 것이 범죄인가? 검찰은 답했다. 범행 동선을 답사한 것이다. CCTV 위치를 확인하고 도주로를 점검하고 피해자가 사무실로 들어가는 시각을 파악하기 위해서 2013년 12월 17일에 대포폰 개통 기록이 제출됐다. 명의는 김 씨였다. 그러나 이 전화는 오직 팽 씨와만 통화했다. 2013년 12월 17일부터 2014년 3월 6일까지 총 48통의 발신 기록. 모두 팽 씨의 번호였다. 검찰은 물었다. 왜 대포폰이 필요했는가? 김 씨는 답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했다. 그러나 통화 내용 분석 결과는 달랐다. 48통 중 42통이 밤 10시 이후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팽 씨는 3차례 빌딩 근처를 방문했다. 2013년 9월, 2014년 2월 24일, 그리고 2014년 3월 2일, 2014년 1월에 주차타워 CCTV가 재생됐다. 밤 11시경 김 씨와 팽 씨가 만나는 모습. 김 씨가 가방을 건네고 팽 씨가 받는다. 두 사람은 10분간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헤어졌다. 검찰은 그 가방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물었다. 팽 씨는 답했다. 전기 충격기와 손도끼였습니다. 김 씨는 부인했다. 제가 그런 물건을 준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전기 충격기와 손도끼의 구매 기록을 추적한 결과 2013년 12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김 씨의 명의로 구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은 다른 논리를 제시했다. 팽 씨가 스스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김 씨에게 5천만 원의 빚이 있었고 추가로 7천만 원을 받았다. 경제적 동기가 충분했다. 김 씨는 단지 고민을 토로했을 뿐이다. 실행 여부는 팽 씨의 선택이었다. 검찰은 시간의 흐름을 제시했다. 2012년 4월 첫 대화 이후 팽 씨는 2년 동안 실행하지 못했다. 여러 번 약속하고 여러 번 미뤘다. 2013년 9월, 2014년 2월. 그때마다 김 씨는 재촉했다. 대포폰 통화 기록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작업을 하지 않으려면 돈을 갚아라. 다음번에는 반드시라는 문구가 반복됐다. 만약 팽 씨가 스스로 결심했다면 왜 2년이나 걸렸는가? 그리고 왜 김 씨의 전화 직후에만 움직였는가? 법정은 팽 씨의 중국 도피 과정도 검토했다. 범행 후 팽 씨는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중국행 비행기 티켓은 범행 3일 전에 예약됐다. 누가 예약했는가? 김 씨의 보좌관이었다. 통화 기록에 남아 있었다. 중국 도피 후에도 두 사람은 연락했다. 국제전화 기록만 67건. 김 씨는 팽 씨에게 중국 현지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려줬다. 그리고 그 번호로 계속 연락했다. 절대 돌아오지 마라. 입 다물고 있어라. 가족은 내가 챙기겠다. 변호인이 마지막으로 주장했다.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 김 씨는 팽 씨가 정말 실행할 줄 몰랐다. 단지 감정적으로 격한 말을 했을 뿐이다. 재판부는 2014년 3월 2일 밤 8시 11분의 통화를 다시 들었다. 벌레 한 마리 죽이는데 뭐가 힘드냐? 내일 새벽 무조건 죽여라. 그리고 그로부터 4시간 28분 후 송 씨는 사망했다.
법정에 남은 질문은 명확했다. 이것은 하소연이었는가, 명령이었는가, 고민 상담이었는가, 살인 교사였는가, 그리고 2년 동안의 준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배심원 9명은 평의실로 들어갔다. 그들이 판단해야 할 것은 증거가 아니었다. 증거는 이미 충분했다. 그들이 판단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이었다. 재판부가 가장 오래 머문 지점은 교사라는 단어의 경계였다. 형법 제31조 제1항.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법은 간결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것은 단순한 법 적용이 아니었다. 2년 동안 쌓인 관계의 무게, 반복된 말의 의미, 그리고 주저함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하는 일이었다. 판결문은 이렇게 시작했다. 피고인 김 씨는 자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피고인 팽 씨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표현. 재판부는 이것을 우연이나 충동으로 보지 않았다. 2012년 4월 부천의 식당에서 시작된 대화. 괴롭다. 인간 같지 않은 사람에게 시달린다. 이 말이 단순한 하소연이었는지 아니면 계산된 시작이었는지 재판부는 그 이후의 행동들을 따라갔다. 사진 촬영, 동선 답사, CCTV 확인, 범행 도구 구매, 대포폰 개통. 재판부는 이 행위들을 나열하지 않았다. 대신 하나의 흐름으로 읽었다. 사전에 자신이 피해자와 만나면서 팽 씨로 하여금 피해자의 사진을 찍게 하고 범행 장소를 함께 답사하였으며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범행을 할 시각까지 지정해주는 등 살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의하고 CCTV 등의 위치를 알려주고 범행 후 중국으로 도피하게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지시를 하였다. 계획의 치밀함. 재판부는 여기서 교사의 본질을 발견했다. 말만으로는 부족했다. 김 씨는 팽 씨가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직접 만들었다. 피해자의 얼굴, 이동 시각, 범행 장소, 도주 경로,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 팽 씨가 할 일은 단 하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준비된 도구로 실행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팽 씨는 2년 동안 실행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 주저함의 의미도 검토했다. 2013년 9월, 2014년 2월 두 차례 팽 씨는 현장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만약 팽 씨가 스스로 결심한 것이라면 이 주저함은 설명되지 않았다. 경제적 동기가 충분했다면 왜 미뤘는가? 재판부의 결론은 명확했다. 피고인 팽 씨가 자신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공감하며 피해자에 대해 함께 분개하는 태도를 보이자 앞으로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 팽 씨의 살해 결심을 유도하려 하였다. 유도라는 단어. 재판부는 김 씨의 전략을 읽었다. 명령이 아니라 공감으로, 협박이 아니라 약속으로. 7천만 원의 송금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도구였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팽 씨는 김 씨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구조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2014년 1월 주차타워에서 김 씨는 말했다. 나 혼자라도 송 회장을 살해할 테니 올 테면 나와라. 팽 씨가 달려왔다. 내 손에 피 묻히지 마라. 내가 하겠다. 재판부는 이 순간을 주목했다. 김 씨는 스스로 범행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팽 씨에게 도구를 건넸다. 전기 충격기와 손도끼를. 판결문은 이렇게 적었다. 피고인 김 씨는 피고인 팽 씨에게 이제 곧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작업을 하지 않으려면 돈을 갚아라. 송 회장을 죽이면 7천만 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계속하여 압박하였다. 압박? 재판부는 이 단어를 선택했다. 부탁이 아니라 압박, 선택이 아니라 강제. 경제적 의존 상태에서 7천만 원의 채무 면제는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팽 씨가 벗어날 수 없는 조건이었다. 2014년 3월 2일 밤 8시 11분의 통화. 벌레 한 마리 죽이는데 뭐가 힘드냐?
내일 새벽 무조건 송 회장을 죽여라. 재판부는 이 말의 무게를 측정했다. 무조건이라는 단어, 벌레 한 마리라는 표현. 이것은 더 이상 부탁이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판결문의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팽씨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하게 하여 살해를 교사하였다. 그러나 재판부가 마주한 더 어려운 질문이 남아 있었다. 형량이었다. 팽씨는 직접 범행했다.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에 내리쳤다. 그런데 왜 김 씨의 형이 더 무거워야 하는가? 재판부는 범행의 주도성을 판단했다. 피고인 김 씨는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2010년경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여 오던 중 위와 같은 비리가 피해자의 폭로로 인해 세상에 알려지면 형사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정치적 생명이 끝나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음을 알고 걱정하게 되었고, 이러한 비리를 폭로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동기의 출발점. 5억 2천만 원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한 사람의 목숨을 거래한 것. 재판부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시의원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받은 행위 자체로도 비난 가능성이 큰 바, 그 청탁을 들어주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정상인에게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리고 범행 후의 태도. 판결문은 이렇게 적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은 물론 자신이 범행을 시킨 팽씨가 체포된 이후에도 팽씨로 하여금 자살하도록 요구하기만 하였을 뿐이다. 재판부의 시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팽씨에게는 징역 25년,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수법, 그러나 김 씨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형량이었다. 김 씨에게는 무기징역, 배심원 9명 중 5명이 선택한 형량. 사형을 선택한 배심원도 2명 있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범행의 주도성, 치밀한 계획, 범행 후의 태도, 그리고 반성의 부재. 판결문의 마지막 문장.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그 잘못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정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재판부가 읽어내린 것은 단순한 형량이 아니었다. 그것은 2년 동안의 관계, 7천만 원의 무게, 반복된 전화의 의미, 그리고 벌레 한 마리라는 표현 안에 담긴 인간에 대한 경멸을 모두 포함한 판단이었다. 친구를 시킨 사람은 결국 친구보다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했다. 법은 이 사건에서 하나의 기준을 남겼다. 도끼를 휘두른 사람보다 전화를 건 사람이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직접 실행한 자보다 시킨 자가 더 큰 책임을 졌다. 그 이유는 판결문 안에 있었다. 범행의 시작점, 계획의 주도성, 그리고 관계를 이용한 지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우정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한 사람은 계속 요구했고 다른 한 사람은 계속 빚졌다. 돈은 도움이 아니라 압력이 되었고 부탁은 명령이 되었다. 친구 관계는 범죄의 도구가 되었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한 것은 단순했다. 말도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처지를, 관계의 비대칭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 5억 2천만 원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한 사람의 목숨을 거래한 시의원. 그는 결국 숨기려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잃었다. 판결문은 닫혔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은 남는다. 우리는 우리가 건네는 말의 무게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